문종실록. 문종실록은 문종 주기년 1450년 2월 22일부터 문종 2년 5월 14일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모두 13권 12책이다. 조선 최초의 동성연애 사건. 문종은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 자주 병석에 드러누웠다. 1427년 14세 때 김호문의 딸 김씨와 가래를 올렸지만 3년 만에 패출되었다. 1431년 두 번째로 세자와 동갑인 봉효의 딸 봉씨를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그녀는 세종 14년 세자가 무관심하면서 동성연애에 빠지고 말았다. 당시 예조에서 세자도 후궁을 들일 수 있다고 해석되면서 법제화되었다. 이때 19세의 세자와 미래 중인 15세의 권씨가 임신이 되면서 승희가 되어 후궁으로 봉해졌다. 권씨가 후궁으로 봉해지기 전 19세였던 순빈 봉씨는 시비 소쌍이의 음란한 마사지로 매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다. 소쌍이가 남자 역할이었고 순빈 봉씨는 여자 역할이었다. 세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어머니 소혼왕후에게 고했다. 이런 고약한 말을 전해 들은 소혼왕후는 세종과 상의하여 임신 중이었던 시비 권씨를 정사품 승희로 진봉시켰던 것이다. 이에 순빈 봉씨는 더욱 분노하여 세자와 냉전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쌍이와 기괴한 정사를 벌였다. 세종 15년 3월 승희 권씨가 세종의 첫 손녀를 낳았다. 하지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자 세종과 소훈왕후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세종과 소훈왕후와 세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승희 권씨에 대한 질투심으로 순빈 봉씨는 더더욱 열이 받쳤다. 승희 권씨가 임신하자 세자빈 봉씨는 생트집을 잡아 유혈이 낭자하게 종아리를 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소훈왕후의 노여움은 컸다. 질투는 칠거지약 중 가장 나쁜 짓이다. 세자의 정기를 몸에 품고 있는 승희에게 감히 매질을 하다니. 개도 새끼를 베면 때리지 않는다. 알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론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지만 마음속으로 한을 품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야말로 명색만 세자빈이구나. 정사품 승희를 불러 종아리를 쳤기로써니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소쌍아, 어서 술상이나 내오느라. 속이 타는구나. 세종 18년 봄, 승희 권씨는 세종의 첫 손녀 경혜옹주를 출산했다. 그해 가을 창덕궁 세자의 침전 뒷곁에서 세자빈 봉씨의 총애를 차지하려는 소쌍이와 석가희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적어도 사람이면 그렇게 추잡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뭐야, 내년은 밤마다 세자빈과 놀아나는 것은 잘한 짓이더냐. 두 궁녀의 싸움을 엿들은 세자는 깜짝 놀랐다. 곧이어 세자가 두 궁녀를 불러 다그치자 사실을 고하고 말았다. 세자는 창피했지만 어머니 소훈왕후에게 고했다. 그러자 소훈왕후는 세자빈 봉씨에게 물었다. 세자가 내전을 비운 사이 시비를 데리고 논 것이 사실이더냐. 예, 그렇지만 그 일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 저도 여자인데 사내의 그리운 정을 어찌 잊고 살겠나이까. 그래서 궁중의 긴 밤에 필부도 제 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사내와 정을 나눈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혀서. 억장이 무너진 소훈왕후는 세종에게 그녀의 행실을 말하자 세종은 깜짝 놀랐다. 세종은 몹시 난감했으며 조정 대신들과 어찌 논의해야 할지 몹시 괴로웠다. 마침내 고민을 끝낸 세종은 창피를 무릅쓰고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런 괴이한 일에 조정 대신들도 깜짝 놀랐다. 대신들은 그녀를 사형으로 다스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한때 며느리였기에 극형만은 면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세종의 이런 뜻과는 달리 대신들은 너무도 강경했다. 이에 따라 세자빈 봉씨의 첫 번째 죄는 궁녀와 동성연애한 것이요. 두 번째 죄는 궁녀에게 음탕한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요. 세 번째 죄는 궁중에서 술을 마신 것이요. 네 번째 죄는 소헌왕후가 내린 효경 연려전 등을 버려둔 것이요. 다섯 번째 죄는 시기와 질투로 승희에게 매질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궁녀들은 날벼락을 맞았고 세자빈 봉씨는 극형 많은 면한 채 폐출되어 친정집으로 갔다. 그러자 아버지 봉이는 딸에게 다시 태어날 때 사내가 되라며 목을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고 말았다. 문종은 몸이 좋지 않은데 어린 아들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 어느 날 저녁 문종은 집현전 학사들인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과 술자리를 했다. 세자는 세상에 태어난 지 90해 만에 엄마를 잃은 불쌍한 아이요. 과인이 죽고 나면 세자가 나이가 어려 걱정이요. 신들은 비록 학자 신분이지만 주상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황세자 저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문종 때 삼정승은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 등이었다. 이 중 김종서는 세종 때 육진을 개척했으며 담력이 크고 용맹했다. 어느 날 삼정승이 문종의 부름을 받고 참내했다. 문종은 이날도 침전에 누워있다가 겨우 몸을 가누며 일어났다. 늘 이렇게 누워만 있어 미안하오. 공들을 부른 것은 짐의 병이 아니라 어린 세자 때문이오. 이 말을 마친 문종은 세자를 그 자리에 불렀다. 세자는 12세였지만 또래보다 성숙해 보였다. 영의정 황보인이 세자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저하의 나이가 올해 몇이십니까? 12살이요. 제가 누구인 줄도 아시겠네요. 영의정 황보인 아니요. 황보인이 참내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누구인지를 물었고 세자는 틀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때 좌의정 남지가 질문했다. 저하, 육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조란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궁조, 호조를 말하며 이런 세자를 본 김종서가 한껏 칭찬했다. 곧 문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자에게 삼촌이 너무 많다는 것이 걸린다오. 과인 때문에 평온하지만 내가 죽는다면 분명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오. 내 뒤를 이은 세자가 아무리 총명해도 궁중의 비바람을 어찌 막아내겠소. 삼정승들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자 문종은 말을 이어나갔다. 과인의 병세가 곧 죽을 날이 다가온 듯하오. 그대들은 내가 죽은 후 어린 세자가 보위에 오르면 집현전 여러 학사들과 함께 잘 보필해 주기 바라오. 알겠습니다. 폐하. 신들은 폐하의 말씀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세자 저하를 지켜내겠습니다. 단종실록. 이 실록은 세조 때 편찬된 원편 노상군 일기 14권과 숙종 때 편찬된 단종대왕실록 부록 1권으로 구성된 합 15권의 활자본이다. 1452년 단종 즉위 5월부터 1455년 6월까지인 3년 2개월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30년의 세자 생활과 문종의 짧은 치세, 그리고 왕권의 위축. 세종의 치세 기간은 자그마치 31년 6개월이었다. 1450년 2월 세종이 죽자 문종은 8년의 섭정을 끝내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원래 병약했던 그는 세자 시절에 업무 과중으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즉위 후에는 병세가 더 심해져 재위 기간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내야 했다. 문종은 1414년에 세종과 소헌왕후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이름은 향, 자는 휘지였다. 8살 되던 해인 1421년에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29세 되던 해인 1442년부터 세종을 대신해 섭정을 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해 학자를 가까이 했으며 추구기 제작에 직접 참여했을 정도로 천문, 역수 및 산술에 뛰어났고 서예에도 능했다. 또한 성격이 유순하고 자상하여 누구에게나 호평을 받았으며 거동이 침착하고 판단이 신중하여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착하고 어질기만 해서 문약함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8년 동안의 섭정에 이은 즉위였기 때문에 문종시대의 정치는 세종 후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문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은 세종대에 비해 다소 위축되었다. 그것은 세종이 집권기 절반을 병석에 누워 있었고 또한 후반기에 세자에 의한 섭정이 계속되었기에 수양, 안평 등 다른 왕자들의 세력이 비대해져 있었던 탓이었다. 왕자들의 세력이 심상치 않게 조성되자 언간들의 종친들에 대한 탄핵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문종 집권기 내내 종친과 언간들 사이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문종은 언간의 언론에 관대한 정치를 펴 이 시대의 언간들의 언론은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척불 언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세종 말기에 세종과 왕실에 의해 이루어진 호불 정책에 의해 각종 불교 행사가 행해졌고 궁의 내불당이 조성되는 등 불교 융성 정책이 활발했지만 유신들은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문종이 즉위하자 유학 중심의 언간들은 왕실의 불교적 경향을 불식하고 유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안간힘을 썼으며 이는 대부분 문종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언간의 언론이 활성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은 언로를 더 넓히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육품 이하의 신하들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왕을 만나는 윤대를 허락해 벼슬이 낮은 신하들의 말에 대해서도 경청했다. 이와 같이 관대한 정책을 기본 통치 방향으로 설정한 문종은 우선적으로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저료, 대학연의주석 등을 편찬하게 했다. 이는 곧 문종이 역사와 병법을 정리해 사회 기반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확립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진법을 편찬하는 등 군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동국병감의 편찬은 병법의 정비와 군정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그는 즉위 초에 스스로 군제개혁안을 마련해 총 12사로 분리돼 있던 군제를 5사로 집약시키고 군제상의 세세한 부분들을 개선 보완하기도 했다. 문종은 이렇듯 유연함과 강함을 곁들인 정책을 실시했으나 건강 악화로 제위 2년 3개월 만에 3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이때가 1452년 5월이었다. 문종은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되었기 때문에 일찍 혼인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빈궁으로 김씨, 두 번째로 봉씨가 있었으나 둘 다 과실이 있어 폐위되었다. 순빈 봉씨가 폐출되자 당시 양원에 진봉되어 있던 곤전의 딸이 세자빈으로 정해졌는데 그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곤씨다. 현덕왕후 곤씨는 1441년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3일 만에 죽었는데 그녀의 원혼이 수양대군이 왕권을 찬탈한 후에 궁중에 나타나 그의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세조의 큰아들 덕종이 그녀의 원혼에 시달려 죽었으며 세조 역시 꿈에서 그녀가 뱉은 침 때문에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종은 3명의 부인에게서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현덕왕후 곤씨에게서 단종과 경혜공주를, 사측 양씨에게서 경수공주를 얻었다. 그의 능은 현능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있으며 현덕왕후도 이곳에 함께 묻혀 있다. 비운의 왕자와 김종서의 죽음. 문종은 병약하여 많은 후사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세자빈 곤씨마저 몸이 약해 외아들 홍의를 낳은 지 3일 만에 죽었다. 그래서 홍의는 세자의 후궁이자 자신의 서조모인 혜빈 양씨의 손에서 자라났다. 현도 왕후는 25세 나이에 경혜공주에 이어 홍의 왕자를 분만하게 되었는데 난산이라 간신히 아이를 낳긴 했지만 해산의 기력을 완전히 빼앗긴 탓으로 죽음을 앞두게 된다. 그녀는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씨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3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혜빈 양씨는 후덕한 여자였다. 태어난 지 불과 3일 만에 어머니를 여인 세손 홍의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둘째 아들을 품에서 떼어 유모에게 맡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양육된 홍의는 8살 되던 1448년 세종 30년에 세손에 책봉된다. 세종은 홍의를 무척 아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의를 세손으로 책봉한 그는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신숙주 등의 지편전 소장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했다. 세종은 자신도 이미 병세가 악화돼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처지였고 세자향 역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세종이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한 것은 바로 혈기왕성한 자신의 아들들 때문이었다. 특히 둘째 아들 수양은 어릴 때부터 야심이 크고 호기가 많은 인물이었다. 죽음을 앞둔 연로한 왕은 어린 세손이 그들 대군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일이 걱정스러웠던 것이다. 1450년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자 홍의는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된다. 그때 홍의의 나이 10살이었다. 조선 5대 왕으로 등극한 문종은 세종이 예상한 것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즉위 2년 3개월 만에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고명을 남기고 병사하고 말았다. 이때 홍의의 나이 12세였다. 단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의정부 6조에서 맡아 처리했으며 왕은 최종 결재만 했다. 예를 들면 인사 문제에 황표 정사 제도를 사용했다. 즉 인사 대상자 이름에 황색으로 점을 찍어 올리면 왕은 그 점 위에 점을 찍는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조종의 권력은 부왕 문종의 신임을 받던 황보인과 김종서에게 쏠렸다. 그러자 이에 맞서 세종 아들들의 세력들이 팽창하게 되었다. 단종에게는 여러 명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중 수양, 안평, 금성대군 등은 각자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세력 경쟁까지 벌이고 있었다. 성품이 용맹스러운 수양대군은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수단으로 장사들과 책략가들을 끌어들였다. 이때 가장 먼저 수양대군을 찾아온 자가 곤남이다. 그는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하면서 수양대군의 식객이 되었다. 식객으로 있으면서 그는 한명회를 추천했다. 한명회는 칠삭둥이지만 지략이 뛰어나 첫 만남에서 수양대군을 사로잡았다. 수양대군은 그를 자신의 자방이라고까지 칭찬했다. 자방이란 한나라 고조 참모였던 장량을 말한다. 수양대군의 신임을 얻은 한명회는 홍윤성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장사들을 전국에서 모았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비롯한 모사들과 함께 조정의 권신 황보인 김종서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 김종서는 세종 때 북방을 개척하고 육진을 쌓은 인물로 수양대군에겐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은 친히 양정과 유숙을 비롯해 몇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았다. 이때 김종서의 아들 승교가 대문 앞에서 신사면 윤광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승교에게 일렀다. 아버님은 집에 계시는가? 내가 왔다고 여쭙게. 알겠사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한참 후 김종서가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수양대군께서 밤중에 웬일로 누추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까? 안으로 드시지요.
날이 저물어 미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대감께 청이 있어 왔습니다. 김종서는 자신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이 거절하자 할 수 없이 문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수양대군이 청을 했다. 제 사모의 뿔 하나가 빠졌는데 하나만 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문득 김종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자신의 사모뿔을 뽑아 수양대군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대감. 내가 듣자 하니 종부시에서 영웅대군의 부인을 탄핵하는데 대감께서 앞장서신다고 합디다. 그래서 대감께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신복 이모울룬이 나서려 하자 물러가라고 꾸짖었다. 김종서는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이 없었다. 이때 윤광훈과 신사면이 물러가지 않고 서 있자 수양대군이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물러가라. 긴히 대감과 상의할 일이 있다. 수양대군의 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버티고 있었다. 대감께 보여줄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살펴주시지요. 어서 대감께 편지를 올려라. 수양대군은 옷자락에서 편지 한 통을 끄집어내 신복 양정에게 편지를 올리라고 했다. 그러나 둔한 양정이 미처 나서지 못하자 수양대군은 옆에 있던 임어울군을 시켰다. 내가 대감께 편지를 올려라. 편지를 받아든 김종서가 달빛에 비춰보는 순간 수양대군이 눈짓을 하자 임어울군이 철퇴로 내리쳤다. 철퇴를 맞고 쓰러진 김종서를 아들 김순규가 껴안자 양정이 칼을 뽑아 목을 베었다.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죽인 수양대군은 신복들과 함께 돈이문을 거쳐 대궐문 앞에 도착했다. 마침 대궐문이 닫혀 있어 입직승지인 최항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역모를 꾸며 내가 김종서를 척살했다. 어서 문을 열어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상감께 빨리 고해야 한다. 최항은 수양대군 사람으로 임금에게 알리지도 않고 대궐문을 열어주었다. 수양대군은 최항을 시켜 임금에게 김종서를 죽인 일을 아뢰게 하고 왕을 만나기를 청했다. 이때 단종은 깊은 잠에 빠졌다가 최항의 기척으로 일어나 김종서 사건을 들었다. 이윽고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 앉아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자 단종이 울면서 호소했다. 숙부, 나를 죽이지 말아주시오. 폐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전하를 지키겠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궁궐의 모든 대문을 지키게 했다. 그런 다음 왕명을 빙자하여 영의정을 비롯한 조종 대신들을 차례로 불러들였다. 이것은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를 펼쳐놓고 대신들을 죽이기 위해서였다. 왕명을 받든 대신들이 둘째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죽임을 당했다. 이때 황보인, 이양, 조국간 등이 척살되었다. 이어서 수양대군은 안평대군과 단종의 매형인 정종을 귀양을 보냈다가 사약으로 죽였다. 한편 철퇴를 맞고 쓰러진 김종서가 깨어나 사람을 보내 돈이문 수장에게 갔다. 내가 지난밤 자객에게 부상을 당해 죽을 뻔했다. 빨리 의정부에 알리고 약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안평대군께 속히 알려라. 그렇지만 수양대군과 같은 편인 수문장은 김종서의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상처를 동여맨 채 여자옷으로 갈아입고 가마에 오른 뒤 돈이문, 서소문, 숭례문을 찾아가 문을 열어줄 것을 애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하는 수 없이 아들 승벽의 처가에 숨었다. 날이 밝은 후 김종서가 아들의 처가에 숨어 있다는 부하들의 보고를 받은 수양대군은 지체 없이 군사들에게 명령해 그를 참수했다. 이때 수양대군은 아들과 손자들까지 죽이고 말았다. 계유정난과 단종 복위 운동. 12세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하자 조정은 고명 대신에 의해 장악된다. 이는 곧 조종이 신권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권의 팽창이 왕권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왕권을 위협한 것은 수양을 위시하여 호시탐탐 왕위를 노리던 왕족들이었다. 당시 조정은 영의정의 황보인, 좌의정의 남지, 우의정의 김종서가 포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이해 10월에 좌의정을 내놓게 되고 좌의정의 김종서, 우의정의 정분이 앉게 된다. 당시는 의정부 서사제였기 때문에 조정의 권력은 의정부의 삼정승이 쥐고 있었는데 건강이 악화된 남지가 정사에 적극 참여할 수 없자 조정은 황보인과 김종서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었고 정분이 우의정이 된 다음에도 계속 두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다. 단종실록에는 이들 대신이 안평대군 등 종신뿐 아니라 해빈 양씨, 황간 등과 모의하여 궁중에까지 세력을 펴는 한편 황표정사를 통해 자신의 세력을 요직에 배치하여 붕당을 조성하고 끝내는 종실을 뒤엎고 수양대군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 계유정난의 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단종실록이 세조 때 편찬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필하는 데 최선을 다했을 뿐 붕당을 조성하려고 한 흔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신들의 협의체인 의정부가 본래의 권한을 넘어서 왕권을 미약하게 만들었던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재상 중심 체제를 주장하던 성산문을 비롯한 지편전 학자들도 김종서의 지나친 권력 증대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두 가지에는 곧 의정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왕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신들의 합의체인 의정부가 세력을 키워 수양대군을 제거하려 한 것 같지는 않다. 수양은 자청에서 명나라의 고명 사원사로 간 바 있는데 만약 의정부가 그를 제거하려 했다면 이 기간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양은 그의 수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명을 다녀왔다. 이는 곧 당시 김종서 등이 수양의 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수양은 명을 다녀옴으로써 의정부 대신들에게 자신이 정권에 대한 야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봐야 한다. 즉 의정부 대신들을 안심시켜 허를 찌르겠다는 계산이었던 것이다. 이는 수양대군의 거사 계획이 명에서 돌아온 뒤 급진전된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수양대군은 명에서 돌아온 1453년 4월에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는 한편 홍달손, 양정 등 신봉무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6개월 뒤에 드디어 거사를 감행했다. 그는 우선 김종서를 제거했다. 당시 김종서는 병권을 쥐고 있었고 조정 대신들의 구심체였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지 않고는 거사를 성공시키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해 10월 10일 밤 유숙, 양정, 어울룬 등을 데리고 김종서를 찾아가 간계를 써서 그를 철퇴로 죽였으며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국관, 이조판서 민신, 우찬성 이양 등은 왕명을 핑계로 대궐로 불러들여 참살했다. 또한 친동생 안평대군을 붕당 모의의 주역으로 지목해 강화도에 유배시켰다가 사사시켰다. 게다가 자기의 형제들 중 뜻을 달리했던 금성대군을 유배시켜서 죽였으며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낸 후 다시 노상군으로 그리고 서인으로 전락시켜 죽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수양대군이 왕권에 대한 야심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또한 비록 의정부 대신들이 조종을 쥐고 있었다고 해도 이는 적어도 왕권에 대한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왕이 고난을 펼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시적인 일이었다. 조선이 개국 초부터 재상 중심제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어도 통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계유정나는 수양과 그 주변 무리들이 왕권을 탐한 나머지 저지른 비윤리적인 역모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평가일 것이다. 세종의 18왕자 중 수양대군은 왕비소생의 둘째 아들이다. 다른 형제들은 문객을 맞아 세력을 확장했지만 수양대군은 오직 무사들만 끌어모았다. 더구나 수양대군의 책사를 곤남이 맡으면서 한명회가 합세했다. 이어 홍달손, 양정 등의 무인 30여 명도 가세했다. 문종이 죽고 12세의 단종이 즉위했지만 수양대군은 왕이 어리다는 구실로 왕이 찬탈의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곤남과 한명회가 있었다. 단종 원년 148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단종을 지켜온 삼정승을 척살하기로 했지만 음모가 사전에 누설되었다. 그러자 수양대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계획이 누설되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를 칠 수밖에 없지. 먼저 호랑이부터 잡아야겠다. 그자만 없애면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어. 수양대군은 곧바로 홍달순, 양정 등 유능한 무사 7, 8명을 집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묘책이 없었다. 이때 한명회가 입을 열었다. 대군, 집을 짓는데 3년이 지나도 준공되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대군께서 결정을 내리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의 말에 수양대군이 벌떡 일어나자 누군가 수양대군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다. 내 몸에 손을 당장 떼지 못할까? 너희들은 그들에게 곧장 달려가 수양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전해라. 난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수양대군이 혼자라도 거사를 치르겠다며 대문으로 나가자 한명회가 이렇게 부추겼다. 이보시게들, 대군께서 혼자 가시게 해서는 안 되네. 빨리 움직이시오. 그의 말에 무사들 한패는 돈이문에 매복하고 다른 한패인 양정, 홍순손, 유수 등은 평상복 차림으로 수양대군을 따랐다. 김종서와 그의 아들 척사를 끝낸 수양대군은 말을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가 돌아오자 한명회는 반겼다. 수양대군은 만족한 표정으로 한명회에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막히는 일이 없을 것이오.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행제소 문전에 배치시켰고 한명회는 살생부를 가지고 문 안에 앉아 있었다. 수양대군은 거짓 왕명으로 여러 대신과 중신들을 참살시켰다. 살생부에 기록된 사람들인 홍윤성, 유수, 구치관 등이 차례로 들어오자 철퇴로 내리쳐 죽였다. 이때 죽임을 당한 중신은 영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조국관, 찬성 이양 등이었다. 이 밖에 중신들은 골문에서 살해되었고 좌의정 정분과 조국간의 아우 조수량은 귀양을 보냈다가 죽였다. 더구나 안평대군은 김종서와 내통했다는 죄를 씌워 강화도 귀양을 보냈다가 후에 사사했다.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에 오르고 그 일당은 이조판서, 형조판서, 내외병마 도통사 등의 벼슬을 차지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위세에 눌려 있었다. 특히 곤남 정인지의 주청에 못 이겨 1455년 단종 3년 6월 11일에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내주고 말았다. 세조에게 왕위가 넘어가자 예방승지 성산문은 옥새를 안고 통곡했고 박백년이 경회루에서 자살을 시도했을 때 성산문이 만류했다. 수강궁에 집거하고 있는 단종의 보기를 위해 지편전 학사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전 절제사 유웅부, 성산문의 아버지, 단종의 장인 등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다. 이때 명나라 사절이 도착해 태평관에서 여장을 풀자 세조는 상왕 단종과 함께 명나라 사절을 위해 연회를 베풀기로 했다. 성산문과 박백년은 이 연회를 거사일로 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명회가 세조에게 연회장으로는 창덕궁이 좁으니 세자의 참석도 운검의 입장도 필요치 않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세조는 한명회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윽고 연회장에 성승 유흥부가 운검을 허리에 차고 들어가려 하자 한명회가 이를 말렸다. 이에 화가 난 유흥부가 물러나 한명회를 죽이려고 하자 성산문이 말렸다. 그때 공모자 중에 한 사람인 김질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장인 정창손을 찾아갔다. 상황 보기가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밀고 하면 그 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은 곧장 대궐로 들어가 상황 보기 계획에 관여했음을 밀고했다. 이 말을 들은 세조는 창손과 질에게 공신으로 대우하였다. 김질의 밀고로 인해 성산문 박팽년 등은 체포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세조는 평소 박팽년을 아낀 까닭에 이렇게 전했다. 잘못을 깨달으면 살려주겠다. 박팽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국문장에서 세조를 상감이라 부르지 않고 날이라고 불렀다. 이에 화가 난 세조는 국문장에서 부하들을 시켜 박팽년의 입을 찢은 후 말했다. 신하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더구나 내 밑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느냐. 상황의 신하로 장계를 올릴 때 신이란 글자를 썼지만 나리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소. 조사해 보시오. 화가 치민 세조는 박팽년의 장계를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신이란 글자가 단 한자도 없었다. 이어 수양대군이 성산문에게 김질이 발고한 내용을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한 성산문은 김질에게 꾸짖었다. 이놈, 밀고 하려면 사실대로 밀고 할 것이지 왜 가감했느냐. 성산문의 말을 가로막은 세조가 입을 열었다. 나와 원한이 있느냐. 무슨 이유로 나를 몰아내려고 했느냐. 이유를 모른단 말이오. 오직 전황을 위함이었소. 한마디로 나리는 임금의 자리를 강탈했소. 생각해 보시오. 신하된 도리로 임금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사람이 있겠소. 내가 도리어 물어보겠소. 정말 나리가 이 일을 감행하였소이까? 누구에게 나리라고 하느냐? 내 놈도 박팽년처럼 나를 나리라고 부르는구나. 내가 먹고 마신 모든 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나를 배신하느냐. 나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소이다. 상왕이 살아계신데 나를 신하로 부리고자 하시오. 더구나 나리의 녹을 먹어본 적이 없소이다. 세조는 부하들을 시켜 불에 달군 인두로 성산문의 다리와 팔꿈치를 고문했다. 그렇지만 성산문은 태어냈다. 나리,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시오. 때마침 신숙주가 세조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성산문은 그를 꾸짖었다. 숙주야, 부왕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지난날 부왕께서 우리들에게 과인이 세상을 떠나도 학사들은 힘을 모아 세자를 수호해달라 한 친탁을 벌써 잊었느냐. 그러자 세조는 신숙주를 뒤로 물렸다. 뒤이어 강희안이 국문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세조는 성산문에게 또다시 물었다. 성산문, 강희안도 너희 한패가 아니냐. 어서 사실대로 고하라. 강희안은 우리와 가까이 한 적이 없어. 내가 보건대 나리는 상황의 신하라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구려. 아참, 모두 나리가 죽여서 이제 남은 사람은 강희안 뿐이구나. 너무 쓸어버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등용시키구려. 그것이 현자요. 이에 따라 세조는 강희안을 죽이지 않았다. 그 다음 유흥부에게 국문이 옮겨졌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연회석에 참가하려고 했느냐. 일적검으로 역적무리를 베고 전황을 모시려 함이었다. 불행하게도 간사한 놈의 밀고로 망쳤지만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목을 베라. 이에 세조는 유흥부에 살가죽을 벗기는 고문을 가했다. 이에 유흥부는 성상문에게 후회의 말을 던졌다. 먹물을 먹은 자와는 동업을 하지 말라는 옛말이 맞구려. 그때 내가 세조의 도당을 도륙하려고 할 때 당신의 말을 듣지 말 것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구려. 당신들은 책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니 이 판국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소. 다음은 이계가 작형을 받자 이렇게 응사했다.
이보시오. 우리에게 이런 형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세조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위지에게도 작형을 가하려고 하자 그 역시 이렇게 물었다. 나리, 우리가 반역자라면 참하면 되지 않겠소? 지금 무엇을 묻고 무엇을 대답한단 말이오? 이에 세조는 그의 말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작형을 가하지 않았다. 국문이 모두 끝나고 성산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세조 옆에 있는 좌우 신료들에게 고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명심하라. 부디 어진 임금을 도와 태평을 누렸으면 한다. 오늘 나는 이승에서 세종을 배울 것이다. 한편 유성원은 사해라는 벼슬로 성균관에 머물고 있었다. 성산문 등이 국문을 받던 날 성균관 유생이 그를 찾아와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술상을 차리게 한 후 부인과 이별주를 마셨다. 그런 후 자신의 가족묘로 들어가 간대도 벗지 않고 칼로 목을 찔러 자살했다. 이때 부인과 식솔들은 그의 자살 이유를 몰랐다. 한참 후 보교들이 찾아와 죽은 시체를 가져갔고 잔인한 세조는 유성원의 시체가 국문장에 도착하자 형리를 시켜 육시를 저질렀다. 세조실록 1455년 6월부터 1468년 9월까지 세조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49권 18책으로 간행되었다. 강에 던져진 단종의 시신. 사육신의 사건이 끝나고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여 영월로 유배를 보냈다. 유배지는 영월읍에서 수십 리 떨어진 깊은 산골의 조그마한 오두막이었다. 그러나 홍수로 인해 단종이 살던 집이 물에 휩쓸려 갈 뻔했다. 이 사실이 조정에 보고되자 영월읍으로 옮겼다. 이때 단종이 읊은 시가 자규사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무렵 귀양을 가 있던 단종의 여섯째 숙부 금성대군이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수능부사 이보흠과 함께 단종의 보기를 모의하다가 탄로나 금성대군은 안동부에 갇히고 이보흠은 유배되었다. 얼마 후 금성대군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보흠은 박천에서 척살되었다. 그런 다음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년에게 사약을 가지고 영월부로 내려가게 했다. 이때 단종은 옆에 있던 궁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보안과 어머니께서 나를 끌어안고 슬피 우시는 꿈을 꾸었다. 세조는 정인지와 대신들과 함께 상황 폐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세조는 상황을 노상군으로 강봉시켜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냈다. 그리고 금성대군 유를 수능부로 귀양살이를 보냈다. 귀양지에서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흠을 만나 상황 보기를 위해 사람을 모았다. 금성대군의 지시로 이보흠은 상황 보기에 대한 경문을 수능병영과 남중의 동우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때 수능부 간노가 금성대군의 지시로 경문을 입수해 한양으로 가져가는 도중이었다. 이때 풍기 현감이 관노를 쫓아가 경문을 빼앗은 후 상경하여 세조에게 고발했다. 세조는 금성대군과 함께 부기 음모에 가담한 벼슬아치들을 모조리 체포해 참살한 후 죽게라는 시냇물에 버렸다. 금성대군은 수능부에서 안동으로 끌려가 안동옥에 갇혔다. 어느 날 금부도사가 사약을 가지고 갔지만 금성대군이 사라져 버렸다. 금부도사가 사방으로 사람을 풀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며칠 후 금성대군이 돌아와 큰 소리로 웃었다. 사람만 많지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돌아온 것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그가 의관을 고쳐 입자 금부도사는 서쪽에 놓여있는 세조 위패를 향해 절을 하라고 권했다. 그러자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절을 하라고. 내가 모시는 임금은 영월에 계신다. 이놈들. 금성대군은 북쪽을 향해 통곡하면서 절을 4번 한 후 사약을 마셨다.
하지만 죽지 않자 입회한 군졸들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친동생 금성대군을 죽인 세조는 군부도사 왕방년을 시켜 단종에게 사약을 내려보냈다. 영월에 도착한 왕방년은 주춤하다가 뜰 안으로 들어가 무조건 엎드렸다. 이때 단종은 그에게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그렇지만 대답하지 못하고 어물거렸다. 그러자 단종이 입산할 때 함께 따라온 젊은 시종이 나서면서 교살할 뜻을 비쳤다. 그런 후 지체하지 않고 한 가닥 활줄로 단종의 목을 졸랐지만 곧바로 죽지 않자 허리띠로 몇 번을 졸라 죽였다. 이때 단종은 17세였다. 단종의 시신을 거둘 관이나 염구 등이 없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때 젊은 중이 나타나 며칠간 통곡하다가 단종의 시신을 짊어지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시체를 산속으로 가져가 화장했다는 설과 또 하나는 시체를 강에 던졌다는 설이다. 한편 동대문 밖 정업원에 있던 왕비 송씨는 단종이 죽자 매일 앞산에 올라가 영월 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망원봉이라 불렀다. 18살부터 과부가 된 그녀는 초막집에서 함께 사는 시녀들과 구걸로 끼니를 이어나갔다. 이에 세조가 식량을 내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준물을 들이는 염색업으로 살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자주골이라 불렀다. 송씨는 중종 16년 5월 82세로 경혜공주 아들 정미수의 집에서 죽었다. 송씨는 대군 부인의 예우로 양주 군장리에 묻혔다. 단종이 죽던 날 폭우와 천둥이 극심했는데 그의 시신은 동강변에 버려졌다. 이때 영월부의 호장 어뭉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에 몰래 묻었다. 1516년 중종 11년 59년이 지난 후 노상군의 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내려졌다. 하지만 어뭉도 일가족은 자취를 감춘 뒤라 묘를 찾기가 힘들었다. 이때 군수 박중원의 현몽과 호장인 엄주, 신기손, 엄속, 양인 지무작, 관노 이말산 등의 증언에 따라 묘를 찾아 봉분을 갖추었다. 선조 13년에 강원감사 정철의 장계로 묘역을 수축하고 숙종 7년 7월에 노산대군으로 추봉, 다시 숙종 24년에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이라 하여 종묘에 부묘하고 능호를 장능이라 했다. 1521년에 죽은 왕비 송씨는 177년 만에 숙종 24년 단종 복위와 함께 대군 부인에서 종순왕으로 추복되어 신의가 모셔졌다. 능호는 사릉이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 송씨는 18세의 나이로 가부가 되어 64년을 독수공방했다. 어느 날의 일이다. 세조의 꿈에 자신이 죽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몹시 꾸짖은 후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사라졌다. 내 이놈, 내 아들의 왕위와 목숨을 빼앗아 갔으니 난 내 아들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세조가 이마에 땀을 닦고 있을 때 갑자기 내시가 달려와서 고했다. 전하, 동궁께서 지금 매우 위급합니다. 세조가 급히 동궁으로 달려갔지만 동궁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러자 문득 세조는 꿈속의 상황이 생각났다. 이에 화가 난 세조는 군사들을 보내 현덕왕후의 무덤인 소룽을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이에 군사들은 소룽으로 달려갔는데 능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어젯밤 능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이 소리에 군사들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세조의 재촉으로 능을 파헤쳤다. 그러자 관에서 추악한 냄새가 났다. 더구나 관이 몹시 무거워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조는 관을 도끼로 찍으라고 했다. 군사들이 도끼로 관을 찍으려는 순간 관이 스스로 움직였다.
세조는 그 관을 불살라버리라고 했다. 군사들이 관에 불을 붙이는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함께 비가 쏟아졌다. 그러자 세조는 관을 강물에 던지라고 했다. 하지만 강물에 던져진 관은 가라앉지 않고 떠내려가다 이른모를 나루에 닿았다. 이 관을 한 농부가 발견해 강기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날 저녁 농부의 꿈에 현도왕후가 나타나 자신의 관을 묻어주어 고맙다고 했다. 그런 후 그 농부의 미래를 알려주어 부자가 되게 했다. 하지만 세조는 이때부터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평생을 고생했다. 세조의 강권 정치.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다가 1453년 10월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뒤 1455년 단종을 강압하여 왕위를 찬탈했으니 그가 곧 조선 제7대 왕 세조이다. 이때 그의 나이 39세였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한 뒤 왕권 강화 정책에 착수했다. 우선 일종의 내각제인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전제 왕권제에 가까운 육조 직계제를 단행했고 성삼문 박팽년 등의 단종 복위 사건을 빌미로 세종 이후 대표적인 학자 배출소로 자리 잡았던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경연을 없앴으며 그곳에 설치된 서적들을 모두 예문관으로 옮겨버렸다. 이 때문에 국정을 건의하고 규제하던 기관인 대간의 기능이 약화되고 반면에 왕명을 출납하던 비서실인 승정원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승정원은 육조기관의 사무 이외의 국가의 모든 중대 사무의 출납도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이 밖에 왕권 강화책으로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태종조에 실시했던 호패법을 다시 복원했으며 또한 동국통감을 편찬해 전대의 역사를 조선왕조의 견지에서 재조명했다. 조선왕조의 견지에서 재조명했다. 이런 일련의 왕권 강화책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들자 세조는 왕도 정치의 기준이 될 법제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그래서 최양으로 하여금 경제육전을 정비하게 했으며 왕조 일대의 총체적 법전인 경국대전의 찬수를 시작했다. 또한 1460년에는 호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호의 규모를 규제하기 위한 법전인 호전을 복구했으며 이듬해인 1461년에는 형량을 규정한 형전을 개편 완성했다. 세조는 영모와 외침을 대비하기 위해 군정 정비에도 각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462년에는 각 고을에 명하여 병기를 제조하게 했으며 이듬해에는 모든 읍과 병령의 둔전을 파악하고 모든 도에 군적사를 파견하여 군정 누락을 조사하게 했다. 또한 관제도 대폭 뜯어 고쳤다. 영의정 부사는 영의정으로, 사관대부는 대사관으로, 도관찰 출척사는 관찰사로, 오의집무소는 오의도총관으로, 병마도 절제사는 병마절도사로 명칭을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지방관리들의 모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병마절도사는 그 지방 출신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 같은 중앙문신 위주의 정책은 지방호족의 불만을 자아내 급기야 이시해의 난 같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함경도 길주에서 일어난 이 반란으로 한때 조선은 전운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세조는 이 난을 무사히 평정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다져나갔다. 세조는 민정안정체계도 소홀하지 않았다. 우선 민간의 만연해 있던 곡물을 대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했으며 또한 누에농업을 위해 잠서를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을 찬수해 윤리기강을 바로잡았다. 명, 외 등의 외국가는 유화정책을 통해 변방의 안정을 꾀했으며 문화사업도 벌여 많은 책들을 인쇄 간행했다.
이처럼 세조는 관제 개편과 관리들의 기강 확립을 통해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책과 유화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민간 생활에 편리를 꾀했으며 법전 편찬과 문화사업으로 사회를 일신시켰다. 그러나 정치 운영에서는 문치가 아닌 강권으로 인재의 등용에서도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의 인사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병폐가 심각했다. 세조는 내용에 상관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복종하는 인물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세조는 대강과 의정부의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승정원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는데 이 승정원과 육조를 모두 그의 신복들인 정난 공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외교통인 신숙주는 예조판서, 군사통인 한명회는 병조판서, 재무통인 조성무는 호조판서를 했는데 이들은 동시에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에도 봉직하고 있었다. 또 이들 공신들은 현직에서 물러나도 부원군 자격으로 조정의 정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세조는 비서실 중심의 철저한 측근 정치를 펼쳤다. 이는 모든 정무를 세조 자신이 직접 처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때문에 국왕의 좌우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힘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1468년에 탄생한 것이 원상제였다. 이 제도는 세조가 말년에 와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 고안한 것인데 왕이 지명한 삼중신, 즉 한 명의 신숙주 구치관이 승정원에 상시 출근해 왕자와 함께 모든 국정을 상의해서 결정하는 일종의 대리서무제였다. 세조가 새 중신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이미 악화된 자신의 건강 때문이었다. 그는 원상제를 도입한 해인 1468년 9월에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왕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고는 그 다음 날 죽었는데 이는 세조가 왕권의 안정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어쨌든 세조대는 지나칠 정도의 왕권 강화책 덕분으로 왕권이 조선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상명하달식의 국정 운영은 전국의 경색을 초래했으며 공신들의 권력 남용으로 비리가 누적되기도 했다. 세조 정치는 왕권 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정치 문화에서는 문치 대화 정치를 멀리하고 힘을 앞세우는 무단 강권 정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저급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세조는 즉위 기간 내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조는 불교를 융성시킨 왕이기도 했다. 곤례에 사찰을 두었고 승려를 궁으로 불러들이기도 했다. 그는 왕자 시절에 불경 언해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교학에도 밝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불교 융성책은 유교적 입지가 약한 그의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즉 형제들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는 것도 부족해 결국 죽여버린 폐륜적인 행동이 명분과 예를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조의 친불 정책은 유교 이념에 투철한 성리학자들을 견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산 세조는 1468년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5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그는 정의왕후 윤씨를 비롯해 2명의 부인에게서 사남 1녀를 얻었으며 능은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부 부평리에 있는 광릉이다. 태종과 세조. 태종은 무인정사로 아버지 태조의 정치적 입지를 몰아내고 즉위했지만 형제들 중 가장 건국의 공로가 컸기에 명분이 충분했다. 세조와 태종은 명분과 그 행동의 차이가 컸다. 태종 시절의 경우 태조가 방석을 세자로 앉히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이 태종에게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태종은 형 정종을 왕으로 앉힌 후에 적당한 세자책봉을 통해 집권하면서 집권의 명분을 치밀하고 착실하게 만들었다. 태종과는 다르게 세조가 단순히 배신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이유는 여기 있다. 명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왕자의 난으로 많은 형제들과 개국공신들을 죽였던 태종이 확실히 반란을 일으켜 시가전까지 했던 동복형을 살려주었으나 세조는 반란 혐의만으로 동복 형제들까지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조선 개국 초기 태종이 악역을 자처하며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고 정치적 기반을 다진 결과 세종대는 안정된 시기를 구가할 수 있었고, 세종은 부왕인 태종이 내친 역적들의 자손들을 기용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세조는 달랐다. 최측근들과 계유정난을 일으켜 조카로부터 왕위를 뺏었다. 세조는 아버지인 세종의 충신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아 남자들은 실을 말리는 등 삼족을 멸하고 재산을 몰수하여 공신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반면 태종이 피바람을 몰고 왔지만 훗날 역사는 그를 그렇게 나쁘게 평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세웠고 세종이라는 걸출한 성군을 배출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종을 지키려다 철퇴를 맞고 죽어간 충신 김종서도 있었고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있으며 자신의 직속 상간인 남이 장군을 역적으로 모함하여 출세를 꿈꾼 유자강 같은 간신도 있고 두 딸들을 임금에게 바쳐 3명의 임금에게 빌붙어 권력을 남용한 한명회 같은 신하도 있었다는 것을